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공자 일생을 34세 주나라에 가서 노자에게서 예를 묻고 돌아오자 제자들이 더욱 많이 찾아왔다. 여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자 유적 답사기를 썼는데 거기에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공자가 노자에게 예를 물은 곳에 세운 비석이 있어요. 그게 공자 입주 문예첩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러는데, 공자가 입주, 주나라에 들어와서 예를 물은 곳에 세운 비석, 입주 문예첩인데, 그거를 이제 그 비석을 보게 되면요, 공자 입주 문예약 지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와 악, 공자가 주나라에 들어와 여기에 이르러 예와 음악을 물었다라고 이제 하는 걸로 봐서는 당시 사람들이 예와 악, 음악까지 물은 걸로 이렇게 이해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뿐만이 아니라 주역, 주역까지도 노자에게 공자가 물어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자에 관련된 이제 유적지로는 또 산동성에 보면 거기에 노자와 관련된 그런 유적지가 조금 있습니다. 산동성에 가상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가상, 아름다울 가자에 상스러울 상자의 가상인데, 여기서 걸륭년간에 중국 청나라 걸륭 황제 시대에 화상석이 출토됐어요. 그러니까 돌에 그림을 조각한 거죠. 근데 그 그림 중에서 이쪽 지역에서 공자가 노자를 만난 화상석이 조금 많이 출토돼요. 이곳에서 공자 견 노자도라는 화상석이 유난히 많이 출토돼요. 그래서 맹헌빈이라는 중국에서 공자의 일생에 대해서 특히 유적지 그거를 깊이 연구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공자 주요 열국지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공자가 노자를 여기서 한 번 더 만났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산동성 가상에 있는 무씨 집안의 화상사, 무씨 화상사라는 게 있는데, 그 이제 화상을 모신 사당, 이게 이제 한나라 때니까 군 뭐 1500년 뒤에 이게 발견이 된 거죠. 어쨌든 공자가 주나라의 서울인 낙양에 가서 노자에게 예와 음악 그리고 주역에 대해서 공부를 며칠 동안 한 것 같고, 또 일설에 의하면 산동성 가상이라는 곳에 그러면 노자가 오신 거겠죠. 노자가 와서 공자가 또 한 번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 번째 만난 것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전문가의 의견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요게 이렇게 옆에 화면이 나오고 얼굴이 나오고 이렇게 PPT로 하는 것은 지금 대학교에서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 하잖아요. 그 시스템을 활용한 것입니다. 이게 납줌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다른
유튜브 활용하시는 분들처럼 그렇게 장비를 현재로서는 그쪽에 잘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의외로 저는 처음 해보는 것이지만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다른 방식으로 할 수는 있겠으나 조금 평면적이긴 합니다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제가 지금 공자 일생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너무 전문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뭐 논문으로 전문적으로는 쓰지만 이거 특히 공자 일생 같은 경우에 지나치게 뭐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고 어려운 것을 쉽게 하는 게 정말 어렵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고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전달하고 상호 교감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공자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 지침, 삶의 지침을 삼아서 자기의 삶이 변화되고 진화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자의 일생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다른 분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저는 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공자 일생은 또 다양하게 접근이 가능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 나름대로 정리한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게 절대적인 게 아니고 많은 그 학설 중에 거기에 맨 꼬리에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논어의 본문을 이제 직접 공부할 때는 빼먹지 않고 하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34살 때 이걸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쭉 넘어가서 거기 당시에 공자를 초청하고 해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공삼분류라는 사람이 공자 50세인데 요 전입니다. 51세 전은 50세 때 공삼분류라는 사람이 그 자기의 상관인 계시를 배반하고 공자를 불렀을 때 가고자 했는데 끝내 가지 않았고요. 이게 이제 논어 17편인 양화편에 나옵니다. 그게 이제 50세 때에 있었다고 하는데 자, 51살을 보겠습니다. 어쨌든 34살 때 노자를 찾아가서 공자의 안개가 트인 거죠. 인생의 첫 번째 이게 극적인 전환기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숙을 열어서 학습을 이제 학생을 가르쳤는데 이게 이제 소문이 나나 봐요. 소인은 10명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먹여 살리는 중인은 1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 대인은 1000명을 먹여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제자들이 늘어나니까 그게 알게 모르게 이제 소문이 났나 봐요. 그래서 아까 요 50살 때 공삼분류라는 사람이 자기 상사인 계시를 배반하고 초청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기하고는 사실은 맞지 않죠. 공삼분류하고 공자하고 생각하는 건. 어쨌든 가지 않았고 51살 때 이제 그게 소문이 좀 났나 봐요. 공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상당히 실력도 있고 인품도 훌륭하다. 그래서 이 당시 임금인 정공이 중도라는 조그만 고을에
책임자로 삼았어요. 중도난 곳에 조그만 고을에. 그랬더니 길에 물건이 떨어져도 줍지 않고 남자와 여자가 길을 달려가고 어린아이를 시장에 보내도 어른이 산 것처럼 똑같이 근수를 속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소를 잡을 때 물을 먹여서 잡지 않고 길에 물건이 떨어져도 줍지 않고 그리고 밤에 문을 열어놔도 도둑들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소문이 나니까 사방에서 본받고 그래서 승진을 해가지고 사공이라는 건설부 장관이 되고요. 또 더 승진해서 대사구 법무부 장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요즘 같으면 국무총리직도 조금 겸직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임금을 도와서 협곡 회명할 때 이제 제 나라 사람들이 원래 노나라의 땅을 뺏어간 것을 세 곳을 찾아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화 공자, 춘추 전국시대 주윤발이 나오는 주인공으로 있는 거기에 요 내용이 조금 자세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자 영화가 춘추 전국시대 영화가 종류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1시간 40분짜리고 하나는 2시간짜리인데 2시간짜리가 감독판입니다. 감독판. 그래서 좀 자세하고요. 또 노자를 만나는 내용이 나와요. 감독판에는 제가 비교를 해봤더니 그 부분은 그쪽에 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